자, 불안장애 하유형 쓸 때 여러분들이 그 뒤에 있는 장애라는 말을 빼고 그냥 앞에 있는 단어들만 상기하셔도 되겠죠? 자, 분리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적 함구. 그 다음에 사회불안장애. 그 다음에 일반불안장애. 일반불안장애 같은 경우는 범불안장애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공황장애, 그 다음에 광장공포증.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장애 하유형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특정공포증이란 것도 보이시죠? 특정공포증. 뭐 예를 들어 뭐 주사 같은 거 이게 날카로운 거 이런 것들을 상당히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특정 공포증,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특정 공포증에 해당된다 그래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불안장애 하위 유형이 쭉 나와 있는데 이 하위 유형에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X를 처리해야 돼요. 여기 안에 강박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근데 이거는 별도로 빠졌다라고 했고 PTSD도 이제 있었는데 별도로 빠졌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리불안장애에 들어가는데 여기 나오죠. 분리불안장애가 무슨 말인지는 아실 거예요. 주로 이제 애착 대상하고 떨어졌을 때 상당히 이제 불안 증상이 너무 심각했을 때 우리가 분리불안장애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1번 집 또는 애착 대상의 분리에 대한 불안이 발달 수준에 부적절하게 지나친 정도로 나타나며 다음에 세 가지 또는 그 이상 상황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진단 기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 가지 내지 세 가지 이상이면 분리불안장애로 이제 진단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양가로 2번에 보니까 공포불안 회피 반응이 아동 청소년에게는 최소 4주 이상이고요. 이 수치가 좀 잘 나와요. 그래서 수치를 좀 잘 기억하시고요. 최소 4주 이상의 밑줄 치시고 성인의 경우는 6개월입니다. 되게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 되게 6개월짜리가 많아요. 6개월짜리가 많고 아이들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는 최소 4주 이상이고 성인은 6개월 이상이다. 그 자리 현관펜 밑줄. 그 다음에 이제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이 3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있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변별 진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변별 진단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어요. 진단 기준에 보면 3번을 보면 장애가 사회적, 학업적 또는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해야 되고, 그 다음 네 번째 장애가 다른 정신과 더 설명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이제 다른 질환의 영향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자폐증에서 변화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정신병적 장애에서 망상이나 환각, 범불안 장애나 질병불안 장애로 인한 걱정, 이런 것들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분리불안 장애에 의한 것인지 다른 장애에 의한 것인지를 확실히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러한 영향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된다. 그래야 분리불안 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돌아가서 1번부터 8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분리불안 장애에 대해서 머릿속에 이게 진짜 뭐지? 이렇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쭉 읽으면서 애착 대상, 거기 나온 대로 집이나 애착 대상에서 이제 떨어졌을 때 6개월이나 아이들 청소년 4주 이상 떨어졌을 때 이제 불안 증상을 보이는 거거든요. 1번 집 또는 주된 애착 대상과 분리되거나 분리가 예상될 때 반복적으로 심한 불안을 느끼거나, 그 다음에 주된 애착 대상을 잃거나 그에게 해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심하게 걱정하고, 운 나쁜 사고가 생겨서 주된 애착 대상과 분리될 거라는 비현실적이고 지속적으로 걱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길을 잃거나 납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 다음에 분리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학교나 그 외의 장소에 지속적으로 가기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거. 그 다음에 혼자 있거나 주된 애착 대상 없이 지내는 데에서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두려움을 느끼거나 거부하는 경우. 주된 애착 대상이 가까이 있지 않은 상황이나 집을 떠나는 상황에서는 잠자기를 지속적으로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분리의 주제와 관련되는 반복적인 악몽을 꾼다든지, 주된 애착 대상과 분리가 예상될 때 반복적인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두통이나 복통이나 오심이나 구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수치가 좀 잘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번 분리불안장애, 진단 기준에 있는데 8가지 내용은 쓰지 않겠습니다. 분리불안장애 같은 경우는 아동이 청소년이 최소 4주 이상이다. 최소 4주 이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인의 경우는 6개월 이상이다. 성인의 경우는 6개월 이상이다. 이런 것들을 좀 노트에 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선택적 함구증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함구. 입을 이제 말을 않고 이게 딱 다물어 버리는 건데 말하지 않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게 선택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1번에 보면 다른 상황에서는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 특정한 사회적 상황, 그래서 선택적이란 말이 들어간 거예요.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는 말을 하지 못한다. 말하기가 요구되는 상황 또는 학교 이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장애가 또 나오잖아요. 장애가 학업적, 직업적, 성취나 사회적 의사소통을 저해하고 장애 기간 적어도 1개월은 지속돼야 합니다. 입학 후 처음 1개월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개 이제 학교 입학을 처음 해가지고 1개월 동안은 말 안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선택적 함구증이라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장애 기간 적어도 1개월은 지속돼야 되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언어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그 언어에 대한 불평과 관계가 없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영어를 못한 사람이 외국 나가서 영어 못할 수 있죠. 1개월 이상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선택적 함구증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장애가 의사소통장애, 말 더듬기에 의해서 잘 설명되지 않아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변별 진단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조현병 또는 다른 정신증적 장애 기간 중에만 발생되는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신장애가 있는데 그 정신장애가 있는 기간 중에 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선택적 함구증이라고 진단 내리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선택적 함구증. 자, 선택적 함구증 같은 경우는 최소, 거기 나오죠? 적어도 1개월은 지속돼야 된다. 최소 1개월은 지속돼야 된다. 자, 단 입학 후 1개월은 제외예요. 단 학교 입학 후 1개월은 제외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간을 좀 잘 알아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정 공포증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 주사 바늘 이야기했고 물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특정 공포증입니다. 스페시픽 포비아인데 특정한 동물, 상황, 자연적 환경에 대한 공포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공포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습 이론은 특정 공포증이 고전적 조건 형성을 비롯하여 대리학습, 정보 전이에 의해서 습득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치료법은 이제 뭐 체계적 중간법이라든지 노출 치료법이라든지 참여적 모방 학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특정 공포증은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을 두려워하여 피하는 것이 되어 대개 이제 동물, 높은 곳, 그 다음에 천둥, 어둠, 비행, 폐쇄 공간, 특정 음식물 섭취, 피나 상처를 보는 것, 주사를 맞는 것 등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5번이에요. 5번에 체킹해 주세요. 이 특정 공포증은 하위 유형들이 있어요. 첫 번째 현관펜 준비, 동물령의 밑줄, 자연환경령의 밑줄, 혈액주사 손상령의 밑줄, 상황령의 밑줄 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4가지가 있는데요. 그 4가지의 특정 공포증을 이해 위주로 공부하십시오. 자, 동물령이 있습니다. 동물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시작. 파충류, 쥐, 벌레, 고양이, 개, 곤충에 대한 공포. 이런 거 동물령. 그 다음에 시작. 폭풍, 높은 곳, 물과 같은 자연환경에 대한 공포는 자연환경령. 그 다음에 혈액주사 손상령은 아시겠죠? 피를 보거나 주사를 맞거나 기타 찌르는 검사에 대한 공포입니다. 자, 상황령, 그 자리에 별표. 이 상황령과 자연환경령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상황령은 공중교통수단이나 터널에 들어갔다든지 다리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운전 또는 폐쇄된 공간에 대한 공포. 폐쇄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 상황령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연환경령은 재해 있잖아요. 폭풍이라고 하는 재해, 그 다음에 높은 곳, 그 다음에 물과 같은 자연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환경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는데 그 높은 곳은 일종의 산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산에 이제 등반을 했는데 높은 곳까지 올라온 거죠. 그래서 상당히 공포증을 느끼는 경우가 바로 자연환경에
환경령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특정 공포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출문제 확인학습 잠깐 한번 보실래요? 앞에서 말씀드린 건데 특정 공포증은 불안장애 유형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하위 유형에는 동물령, 자연환경령, 혈액주사 손상령, 상황령, 그 다음에 기타형이 들어있어요. 그 기타형에 보면은 질식, 구토,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공포, 큰 소리나 전설적 인물에 대한 소아들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기타형에 해당된다라고 해요. 자, 기타형에만 형광펜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정 공포증은 특정 공포증은 하위 유형에 대해서 출제가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가 동물령이 있었죠. 동물령. 두 번째가 자연환경령이 있었고요. 자연환경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상황령. 그 다음에 혈액, 주사, 손상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기타형이 있었죠. 기타형. 자, 이렇게 해서 특정 공포증의 하위 유형이 5가지 정도로 정리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회불안장애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회불안장애까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회불안장애는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대인관계.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 거기 보시면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사이에서 공포감을 느낀다.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불안장애, 그러니까 사회불안장애도 좀 잘 출제가 되더라고요. 별표 하나 쳐주시고. 자, 1번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상황을 두려워하는 공포증인데요. 인지적 입장에서는 사회공포증이 부정적인 자기개념, 그러니까 자기개념이 부정적으로 형성돼 있거나 대인관계에 대해 역기능적 신념이나 자신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자기 초점적인 주의 등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초점에만 어텐션을 갖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자기 초점주의라고 하거든요. 자기 초점적인 주의에 많이 쏠리다 보면 이 대인관계를 잘 못하고 대인관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겪죠. 인지행동적 집단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번째 사회공포증은 소셜포비아라고 하는 건데 사회공포증은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등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서 그러한 상황을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사회공포증 환자는 잘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직장 상사와 이야기할 때 불안하고 긴장이 되어 얼굴이 붉어지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남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등 되게 이제 발표 불안증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심한 분들이 되게 이제 사회 불안 장애를 보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남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등 자신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상황을 이제 남들이 해요. 자, 그럴 때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그러한 상황을 두려워하여 자꾸 피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다 보면 나중에는 두려움이 커져서 더욱 그러한 상황을 회피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겠죠. 사회공포증은 어떤 특정 상황만 두려워하는 사람과 광범위하게 여러 사회 상황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회공포증은 10대 후반에 청소년기에 발병되는데 이는 지나친 자의식, 아까 했던 자기 초점적인 주의, 이것을 이제 지나친 자의식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나친 자의식으로 비롯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 때 발병된다라고 해요. 자, 사회공포증 사회불안장애 진단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앞에서 제가 쭉 읽었던 것을 상기하시면 돼요. 이 진단기준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갑니다. 타인에게서 면밀하게 관찰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사회적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거나 끊어주세요. 불안해한다. 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불안장애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사회적 관계, 대화를 하거나 낯선 사람과 만나는 것, 관찰되는 것들,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자리,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수행하는 것, 연설, 이런 것에 이제 상당히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위 아이들에게선 성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아이들 집단 내에서 불편할 때만 진단하는 거예요. 되게 아이들은 성인들을 무서워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사이의 관계에서 불안장애가 있는지 두려움이 있는지 그걸 보고 진단해라 그 말이에요.
자,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 평가되는 방향, 수치스럽거나 당황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을 거부하거나 공경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행동하거나 불안 증상을 보일까봐 두려워하는 경향,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내가 앞에서 발표를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부정적인 평가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두렵고 회피스러운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사회불안 장애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이 거의 항상 공포나 불안을 일으키게 되고요. 주의, 아동의 경우는 공포와 불안은 울음, 분노 발작, 얼어붙음, 매달리기, 움츠려듦 혹은 사회적 상황에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도 그렇다는 거죠.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거나 극심한 공포와 불안 속에 견디고요. 이러한 불안과 공포는 실제 사회 상황이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볼 때 실제 위험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아주 극심합니다. 자, 6개월이라는 단어가 또 보이시죠? 공포, 불안, 회피는 전형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돼야 된다. 그 자리에 밑줄 쫙 그어주시고, 자, 이러한 장애는 사회적, 직업적,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하고 이러한 장애는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고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설명되지는 않아야 됩니다. 만약 다른 의학적 상태가 있다면 공포, 불안, 회피는 이와 무관하거나 지나칠 정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관련이 없거나 좀 지나치구나 이 정도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별 진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사회불안 장애를 보면 자, 사회불안장애에서는 소셜 포비아라고 했으니까 공포 반응이라든지 불안 반응이라든지 회피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6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사회불안장애로 진단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만성적인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만성적인 불안이 되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거든요. 이거. 일반 불안, 범불안 이런 것들이 이제 만성적인 불안인데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여기다 기출문제 확인했으면 넣어드렸어요. 자, 1번에 보면 잠재적 위험에 예민하여 위험한 사고와 위협적인 사건에 관한 정보에 관심이 많고 위험한 단서를 예민하게 포착한다 라고 했어요. 지금 밑줄 친 게 3개 있죠. 이 3가지가 이제 출제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혹시 뭐 만성적인 불안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나요? 만성적인 불안은 아주 오래된 거예요, 기간적으로. 그래서 항상 두려움이 있고 불안감이 있는 사람들을 만성적인 불안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직 위험이 닥치지도 않았어요. 잠재적 위험에 상당히 민감해요. 이런 분들은 예민히 한다고요. 위험한 사고나 위협적인 사건에 대한 정보에 관심도 많아요. 이제 불안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도 많고 대비를 해야 되니까 위험한 사고와 위협적인 사건에 대한 정보에 관심이 많고 위험한 단서들이 이제 보인다. 그러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잠재적 위험이 실제 발생할 확률을 과도하게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실제 발생될 부정적 결과를 지나치게 치명적으로 평가하고 실제 발생 시 자신의 대처 능력을 과소평가합니다. 불안한 사람이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실제 발생 시 자신의 대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요. 현실적 근거가 없는 자신만의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비현실적인 자신만의 규칙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성적인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를 써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별표 하나 쳐주셔요.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은 2번 이상은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죠. 나온 문제가 또 나오는 경향이 60%는 된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문도 거의 비슷하게 내는 것들이 한 40%는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는 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기출문제 확인학습을 2번 이상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공황장애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그 20개의 상위 범죄에 대해서 쭉 제가 말씀을 드렸죠. 큰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이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